콘텐츠 썰푸는 미팅. 안녕하세요. 컨설팅의 김태훈입니다. 자, 시대가 열광하는 콘텐츠, 알고 보면 그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시대의 흐름,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해 철저한 기획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도 예외는 아니겠죠. 하나의 콘텐츠가 기획되는 배경에는 당시의 소비자 정서, 트렌드가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CJ E&M의 콘텐츠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변화해온 소비 트렌드와 그에 따른 콘텐츠 트렌드의 변화를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하게 되는 주제들을 심리적 흐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파악해볼 수 있다. 공감, 힐링, 판타지, 성장 드라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콘텐츠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세상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심리적 온도를 높이려고 하거든요. 가격적인 이야기보다는 따뜻한 이야기, 아주 뜨거운 온도예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워낙 많은 대중 강의라든지 TV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미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트렌드는 어떤 시대상을 반영해 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기 전에요. 이 콘텐츠와 심리학,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바라보면 좋을까? 그 부분부터 조금 개요로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심리학에 실제로 컨텐츠 이펙트, 그러니까 내용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아니면 다양하지는 않죠. 네. 의외로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가 어떤 컨텐츠나 어떤 프레임 안에서 제공이 되고 어떤 메신저에 의해서 제공이 되느냐가 가장 결정적이거든요. 대철학자의 어떤 짧은 메시지 하나도 시대를 아우르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그 컨텐츠를 통해서 의외로 또 엉뚱한 메시지가 또 대중들에게 깊숙하게 자리 잡을 수도 있죠. 전반부에서의 그 컨텐츠라는 건 시대적인 어떤 맥락,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에서 엉뚱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시청자가 주가 되는 어떤 해석의 문제. 생각해 본다라면 어떤 드라마가 어떤 시대에는 걸작일 수 있지만 똑같은 드라마가 어떤 시대에는 소위 이야기는 이제 막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컨텐츠가 그 시대와 조우하느냐, 만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이제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요. 제가 10년간의 CJ E&M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변화한 트렌드와 소비자의 심리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단지 10여 년 전이라고 하면 막연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컨텐츠를 하나 떠올려 보면 그때 그 영화를 누가 봤는지 또 그 드라마를 볼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불러낼 수 있거든요. 네. 자, 먼저 2010년대 초반의 컨텐츠,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컨텐츠 트렌드를 공감이라는 키워드로서 이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써니를 시작으로 해서 국제시장, TVN의 응답하라 시리즈까지 이렇게 세대 공감, 복고 열풍, 소위 이제 레트로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CD가 아닌 LP를 사는 지금 10대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뉴트로라는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거든요. 그 시절의 예능 트렌드를 살펴보면 힙합이라든지 언어 유희 등을 이제 콘텐츠로 자유분방한 소통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SNL 코리아라든지 쇼미더머니 같은 프로그램들 인기가 그것을 반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4, 3, 2, 1.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그냥 나열했던 여러 영화, 드라마, 음악의 어떤 콘텐츠가 심리학적 관점으로 2010년대와 맞물려서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2010년 직전부터 이제 우리에게 온 거는 거대한 변화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모바일 기기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깊숙이 파고든 그 잘 구축된 인터넷과 맞물려서 사람들은 엄청난 연결성과 그 다음에 자발성 그리고 주도성을 가지게 되죠. 특히 이제 2010년대 이 전반기에는 같은 사건에도 사람들이 더 크게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전파력의 속도라든지 그렇죠. 또 어떤 파급력의 어떤 그 범위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뉴스를 생산하는 쪽에서 만들어내면 같은 시각에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뉴스로 넘어가고 했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본 겁니다.
이 사건이 정말 왜 일어난 거지? 음.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걸 심리학자들이 사실만 제시하고 진실은 숨기는 자들에 대한 분노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말씀하셨던 그런 SNL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들이 오락과 예능의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그 분노를 알려주려고 하는, 우리 느끼고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런 형태로 다가왔죠. 초반에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약간 이거 좀 많이 나가는데? 수위가 센데? 분노는 에너지를 쏟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되게 재밌게도 과거에 즐거웠거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릴 때 에너지를 많이 찾습니다. 2011년, 15년은 아마 분노와 그 다음에 행복한 과거에 대한 회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의 어떤 컨텐츠를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과거를 다루는 두 개의 방식이 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다루는지 부정적으로 다루는지. 과거를 긍정적으로 다루는 것은 지금 살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라는 어떤 회상이 이루어지고, 과거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건 뭐냐라고 묻게 되면 우리가 저 힘든 시간을 다 뚫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하는 지금에 대한 어떤 그 행복감, 그 기저에 이제 깔려있는 어떤 심리적인 그 정서들이 그 바닥에 깔려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사실은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건 좋은 것보다 균형이고 평형 상태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루하면 공포 영화도 보고. 자, 공감과 뭐 분노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소통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문득 영화 명량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2014년이었나요?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무려 1,700만 명의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 많은 이제 영화 평론가나 또는 사회학자들이 리더십 부재의 어떤 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그 리더십이 인간에 대한 어떤 온기, 또 연민, 애정을 이제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리더십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요, 2010년대 후반에 이제 들어서면서 급상한 트렌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힐링입니다. 인기 있었던 이 컨텐츠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삼시세끼. 바닷물이야, 바닷물. 사실 이 기획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는 기획안인가. 그렇죠?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네, 어떤 프로인데? 라고 하면 밥 먹는 얘기입니다. 이야. 고기가 뭐. 셋이 앉아서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다른 방송사였으면 과연 이런 기획안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 수 있었을지도 좀 의문이 되는데, 자, 이 삼시세끼는 시리즈 스피노프가 나올 만큼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윤식당, 스페인 하서 신서유기, 한마디로 이제 보면서 힐링이 된다라는 평을 했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힐링 콘텐츠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욕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면서 치유받게 되는 걸까요? 2015년 이후부터는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열에 들어갔다라는 걸 슬슬 느끼기 시작한 그렇죠. 그런 시점들이죠. 모든 지표가 다 네, 선진국임을 네, 네. 알려줬고, 네. 전 세계 어디 가거나 CJ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 한국의 역량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거든요. 빈도 자주 느끼는 네, 거, 네, 작은 네. 행복이라도. 1년에 100점짜리 행복 한 번 경험하는 개인이나 사회보다 10점짜리 행복을 10번 경험하는 개인과 사회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 앞에 있는 100점짜리 거대한 그렇죠. 행복만을 보고. 그걸 보면서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루는, 그리고 즐거움을 심지어 죄악시하는. 휴일에 낮잠 자고 일어나서 죄책감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게을러도 되나? 하면서.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서글픈 인생을 살았는데, 앞으로 즐기자는 얘기냐가 아니라 사실은 더 강한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농촌이나 어촌에서 하는 균형 잡힌 그렇죠. 골고루 식사. 세 끼의 식사. 사실은 그 거대한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 채 인생을 패배했다라고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런 것이 아닌 소소한 행복이라면 누구나 다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걸 통해서 사회가 점점 건강해지고 강해진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어떻게 정리하신 내용이 훨씬 더 낫죠. 선생님은 이제 커다란 학문적 성취라고 하는 큰 행복을 추구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남들의 그 학문들을 소소히 정리하는 소확행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의 행복 지수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게요. 네, 오히려 제가 배웁니다. 자, 이 사는 게 힘들어질수록 단순한 코드에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지친 일상에 이제 휴식 콘텐츠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도 등장이 했는데 2010년대 후반에요. 이 두드러지게 이제 드러나는 어떤 콘텐츠의 경향들이 있어요. 그 컨셉들이 주로 이제 판타지 그리고 멜로입니다. 사실은 뭐 판타지는 어느 시대나 존재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쏟아져 나온다는 건 분명히 그 시대가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도깨비라든지 호텔 델루나, 경이로운 소문, 사랑의 불시착 사실은 유치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컨텐츠에 열광하고 그것이 그 시간만큼은 진짜라고 믿게 되거든요. 장소나 시대를 막론하고 또 상황부터 비주얼적인 어떤 측면까지 굉장히 이제 그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판타지한 설정들을 통해 사람들을 이제 빠져들게 했는데 어서 오십시오.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단 귀신만. 그렇다면 이 판타지와 어떤 멜로 같은 키워드가 의미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무 토막을 보고 이게 우주선이라고 부르다가 네. 심지어는 이걸 집으로 불렀다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왜곡을 해서 엄청난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판타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아이의 두뇌가 이제 대폭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네. 이제 그 표현을 하거든요. 대폭발을 그렇죠. 시작했다. 그 판타지 소설이나 판타지 영화 같은 것들이 크게 유행한 시점과 그 다음에 각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와 굉장히 맞물린다라고 하는 연구자들도 있거든요. 네. 그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첫 번째 판타지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생산하는 것처럼 판타지에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건 사회적으로 일단 어떤 변화가 생기는 어떤 그 시점일 수 있다. 그래서 판타지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건 분명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국가에는 건국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판타지죠. 그렇죠. 네. 신화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무엇이 이제 시작될 때 사람들 이제 한데 모으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컨텐츠에서 이제 판타지가 단계들마다 이제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멜로는 다 사라진 채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컨텐츠가 많다. 왜냐하면 멜로를 만들면 더 이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다고? 설마라고 믿지 않는데 그런데 멜로는 이 대중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의 직업을 뭐 늑대나 혹은 미래로 간다거나 죽은 도깨비를 데려온다거나 현대인이 아니니 아직 순수감이 남아있겠지. 그것이 이제 판타지와 멜로가 결합하는 이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인들이 어떤 것을 가장 결핍해 하는지를 또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사실 상실감이라고 하는 건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네. 그래서 사람들은 상실하고 난 다음에 자꾸 무언가를 채우는 행동을 해요. 그 위에다가 뭘 자꾸 집어넣죠. 술이 들어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섭식장애를 만들어낼 정도로 폭식을 할 수도 있고 분명한 건 그걸 가장 쉽고도 품격 있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콘텐츠들이죠. 콘텐츠들이죠. 최근 2, 3년간 이제 유행했던 또 흥미를 끌었던 콘텐츠 트렌드를 살펴보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유퀴즈 온 더 블럭을 이제 대표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 사건만큼 검사의 어떤 수사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는 사건이 없거든요. 속인 거는 맞지만 사기 죄는 아니다. 정리가 됐네요. 유미의 세포들. 말하자면 이제 성장 드라마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꼭 따라붙는 또 다른 키워드들이 공정, 또 노력에 대한 보상, 또 성장. 이런 것들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특히 공정과 공평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게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게임을 해? 공정해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정해서. 네. 게임은요, 7시간 한 애를 1시간 한 애가 못 이겨요. 네. 그래서 전 농구 안 해요. 키 큰 애들이 유리하니까. 네, 재능으로 하는 거거든요. 말씀해주신 그런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이기는, 그래서 게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잘했어 이러면 젊은 직원들이 돌아서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가 뭘 봤다고 잘해. 잘한 걸 알아. 그런데 7시간 했구나. 3개의 꼭지를 네가 다뤘네. 잘했어. 이건 굉장히 공정한 평가죠. 과정의 투명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를 그렇죠. 살고 있다. 네. 자, 이렇게 언택트 시대가 이제 펼쳐지면서 외로움과 상실감을 잊을 수 있는 컨텐츠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연대감을 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어떤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는 자유에 대한 의지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연대의 의지는 사실 약간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 시대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기를 사이클을 그리는 경우가 많죠. 4, 5년 주기로 이렇게 그려졌던 주기들이 훨씬 짧아져가지고 그래서 2020년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혼자 있고 싶다. 자유에 대한 의지가 강했는데 2021년 되니까 이제 외롭다. 사람들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 더 연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은 분명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래서 같은 물건인데도 만질 수 있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음악 쪽에서 일하는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느껴진 게, 지금의 10대들, 20대들을 다시 보니 LP를 사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니 휴대폰으로 다 들을 수 있는데 그걸 왜 사? 라고 했더니 이건 제 거잖아요. 온전히.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은 앞으로 훨씬 더 버추얼 리얼리티로 가고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촉감각은 더더욱 아이처럼 변할 거라는 거죠.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다음에 닿고 싶다. 선생님도 아실 만한 한 문화 심리학자가 우린 스마트폰의 컨텐츠에 중독된 게 아니다. 만지는 행위에 중독된. 그렇죠. 끊임없이 화면을 쓰다듬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네. 또 어떤 심리적인 또 힐링을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접촉감을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사랑을 받는 주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유키즈 언더 블럭이라든지 이제 25, 21 등 이렇게 소박하고 온기가 느껴지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 다시 열광하고 인기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차가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해 보면요, 나쁜 걸 없애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온도가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온도가 차가워질수록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를 보려고 하죠. 온도가 섭씨 기준으로 2도씩 떨어질 때마다 몇 %포인트씩 로맨틱 무비의 대열이 올라간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꽤 많거든요. 세상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자꾸 따뜻한 얘기들을 통해서 내 심리적 온도를 높이려고 하고든요. 마치 신체가 그 항상성을 유지하듯이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도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 네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그 전에 사전 포석으로 좀 따뜻한 얘기 좀 듣고 싶다. 네. 이런 얘기들로 이제 표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따뜻함에 재미적 요소나 우연적 요소 아니면 예측 불가능성의 요소까지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제 열광할 수 있는 콘텐츠로 아마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주 뜨거운 온도에 네. 그런 컨텐츠를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네. 볼 수 있겠군요. 자, 오늘 컨텐츠와 이제 그 심리학의 밀접한 연관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이런 심리에 좀 더 주목해 봐라. 이런 곳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본다라면 앞으로 좀 더 좋은 프로그램들,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제안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컨텐츠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제품들 사이에서도 얼마 전부터 또 대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완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완판이라는 표현은 다종 소량 생산된 물건이라는 걸 그 자체로 의미하거든요. 다중 소량. 네. 이걸 원트의 시대에서 라이크의 시대로 간다라고 저희들이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원트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 보니까 나도 봐야 되겠구나,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죠. 라이크는 진짜 내 거가. 내가 좋아하는 그렇죠. 것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돋보이게 될 거야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욕망의 원투와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전에 케이블 TV가 늘어난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소위 이제 슈퍼 히트를 하는 메가 히트를 하는 그 어떤 컨텐츠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다면 지금 이제 OTT 시대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OTT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것은 모두가 같은 OTT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초기 화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 거는 다 무슨 폭력, 에로, 이쪽은 애니메이션, 뭐 그러니까 이것이 그 모두가 다른 이제 컨텐츠 초기 화면을 갖게 된다는 거. 이거는 바로 취향의 시대로 완벽하게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걸 아주 그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옆에서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다른 개인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개인과는 오히려 연결되는. 연결되는. 네네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의 관계들이 형성되는 그런 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에 대한 공부가 모든 콘텐츠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 속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은 강연이라든지 또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CJ ENM의 인기 콘텐츠 트렌드와 트렌드에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CJ ENM을 비롯한 콘텐츠 기업은 철저한 기획과 수많은 고민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해주는 K 콘텐츠를 만나게 되길 기대하면서 컨설팅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윤일 선생님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